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식후기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뤄볼 부분이 기업의 재무 상태거든요. 네, 기업의 재무 상태가 뭐냐 하는 건데,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우선 쉽게 좀 이해시켜 드리면, 재무회계는 기업의 공통정보, 즉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는 걸 정했어요. 그래서 네, 재무상태와 네,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네,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 그 외에 현금 흐름표, 기타 자본 변동표, 주석까지 이제 재무제표로 정했고요. 그러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재무 상태에 대한 어떤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영 성과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재무 상태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재무 상태는 재산의 현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산 현황. 기업의 재무 상태는 다른 게 아니라 재산 현황이에요. 재산 현황. 재산이 어떠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재산을 나타내는 항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산이라는 것과 부채라는 것과 자본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할 게 이 자본이라는 건데, 이건 한마디로 재산입니다. 재산. 총 재산. 근데 빚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빚. 그러면 자본은 이 총 재산에서 빚인 부채를 뺀 거다. 이게 바로 자본의 정의예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은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동산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부동산, 동산이 아닌 기타 권리 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죠. 그리고 빚도 은행의 빚도 있을 수 있고 개인 입장에서 보면 또 네, 신용카드 쓴 외상값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빚이 있을 거예요. 그럼 총 재산에서 그런 빚을 뺀 게 자본인 거예요. 정의를 간단하게 내릴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재무회계 이론 4장 개념책에 가시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실 기회가 있어요. 자본 등식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간단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등식은 포커스를 바로 자본에 맞추는 겁니다. 자본에. 근데 여기 회계 등식이라고 나왔는데 이 회계 등식이 바로 복식후기의 탄생 원리를 나타내는 등식인데, 발상의 전환도 아주 간단한 건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는 거죠. 그럼 위의 등식과 밑의 등식이 똑같은 거죠. 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다. 회계 등식은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복식부기가 계정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계정이라는 게 뭐냐를 잠깐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계정은 아주 간단해서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갈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차변이라고 하고요. 반대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그럼 저희가 회계 등식이라는 게 뭐였어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에 쓰여진 자산과 오른쪽에 쓰여진 부채와 자본은 이 자산의 총계는 항상 뭐와 부채와 자본의 총계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 즉 자산은 부채와 자본에 늘 일치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오른쪽을 뭐라고 그랬어요? 차변이라고 했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 왼쪽을 차변이라고 했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치하고 있죠. 대차가 일치한다. 이 말이 바로 회계 복식부기 탄생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어떤 현황을 나타내는 표를 저희가 재무상태표라고 부르게 된 거죠. 즉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왼쪽에 자산을 놓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놓고, 즉 차변에 자산을 놓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놓으니 항상 대차가 일치하더라. 이런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계정을 이용한 기록이 탄생되게 되고 그것이 복식부기의 자기검증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회계 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일명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하죠.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네, 자산, 부채, 자본은 항상 일치한다. 그래서 왼쪽에 자산을 놓고 오른쪽에 즉 부채와 자본을 놓아서 대차가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 그게 재무상태표고요. 우리나라 상법은 아직도 이걸 대차대조표라고 합니다. 대차대조표. 즉 대차대조표라는 말은 재무상태표의 다른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제 그것은 계정 기입의 법칙에서 다 등장하게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 원리가 여기서 탄생되게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 자산이라는 친구는 네, 차변에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은 같게 일치하는 걸 보여주려면 반대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산을 기록하는 방식과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는 방식은 네, 정반대로, 덧셈 뺄셈이 정반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죠. 이제 추가적인 학습을 위해서 용어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자산이라는 분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적극적 재산이라고 합니다. 부채는 소극적 재산이고 자본은 순재산인데 순재산이란 말보다는 요즘에는 이 자본을 부를 때 네, 정부회계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이라고 하죠. 이게 순자산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를 네, 요즘에는 총자산이라고 표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순자산과 총자산. 이제 이해가 되셨죠? 순자산, 총자산. 자, 또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자, 부채는 타인 자본입니다. 자본은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이게 원래 이름이 얘가 자기 자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총자본이라고 했는데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총자본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골치 아픕니다. 총자본이라고 하면. 그래서 총자본이란 말 대신에 네, 요즘 선호되는 건 총자산이죠. 얘는 총지분이에요. 얘는 채권자의 지분이고 이건 소유주의 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도 하지만 네, 가끔 회계적 용어 때문에 헷갈려서 뭐 이렇게 통일되게 하나로 부르지. 근데 이게 원래 이름은 자기 자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자본인데 총자본이라고 하면 자본 총계하고 헷갈린다 그래서 총자산, 순자산, 총자산 이렇게 이해하시고 부채는 타인 자본, 채권자 지분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게 재무 상태 표이고 이 재무 상태 표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약간의 미션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미션이냐 하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산, 부채 여러분 책에 보면은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보시고요. 나중에 자산 부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산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산은 재화 또는 권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네, 효익의 유입이 기대돼요. 부채는 간단하게 말해서 현재 의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빚이죠, 빚. 자본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이 간단하게 자산에서 뭘 뺀 거다, 부채를 뺀 거다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본 등식하고 또 재무상태표 등식은 지금 저희가 충분히 살펴봤죠. 그리고 여러분 책에 나오는 게 자산, 부채, 자본의 구분인데 이 내용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방금 재무상태표를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기업은 이렇게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가 이름이 뭐라고요? 재무상태표예요. 이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 X1년 12월 31일 현재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기업이 들어가죠. 이게 바로 보고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원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반쪽에 놓은 이러한 재무상태표를 저희가 이런 모습이 계정식이거든요. 계정식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자산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에는 부채가 옵니다. 이쪽엔 자본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자산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부채가 40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자본은 얼마일까요? 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물음표는 60만 원이겠죠. 네, 당연히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총 재산은 100만 원이고 그 100만 원의 중에서 갚아야 될 빚이 40이고 순재산은 60만 원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나름 정보로서의 당연한 가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 정보도 가치가 있지만 이 100만 원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요. 또 이 40만 원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또 알고 싶어요. 이런 외부 이해관계자의 니드가, 즉 요구가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합의냐? 너무 디테일하면 어떻습니까? 자세해서 좋은데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100만 원, 네, 40만 원, 60만 원만 보여주면 단순해서 좋은데 알맹이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제정이 됐습니까? 자,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데 자산을 어떻게 나눠서 보여줄 것이고 또 부채는 어떻게 그룹으로 어떻게 해서 부채를 나눌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변화를 통해서 합의해 왔고요. 현재 합의된 그 결과가 바로 회계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 원칙에 따른 합의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해서 표시하게 되는데요. 자산을 구분하고 부채를 구분하고 자본을 구분해서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저희가 약속된 원칙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책에 20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하나의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어떤 기업이에요. 개인 기업인 서울상해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이름이 네, 서울상해고요. 날짜는 2000X 1년 12월 31일 현재고요. 금액 단위는 원으로 해서 저희에게 현금과 상품 단기 대금 건물, 즉 자산을 말입니다. 현금, 상품, 단기 대여금,
건물 해서 100만 원이 각각 이렇게 네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금이 15만 원이었고요. 상품이 40만 원이고 단기 대여금이 20만 원이 있군요. 건물은 25만 원. 그래서 이 기업의 자산 총계가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냥 자산 100만 원 하는 것보다 어떻겠습니까? 좀 더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부채도 거기 외상 매입금은 요즘에는 매입 채무라고 부르는 게 더 낫습니다. 즉 매입 채무 10만 원, 차입금인데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이 30만 원. 그래서 부채 40만 원도 그냥 부채 40만 원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내용의 부채인지를 구분해서 보여줬네요. 그리고 자본은 나중에 가시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인데 되게 이제 기초회계에서는 이 두 가지 계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본금으로 그냥 60만 원이다라고 이익잉여금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원시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회계는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여러분에게 진화된 것은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부채와 자본의 총계도 1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여긴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이런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네요. 그래서 그 21페이지 보면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칠판에 있는 것과 똑같은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던지는 두 번째 미션이 어려운 건데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요 내용이 2000X1년도에 서울상해에 지금 뭐예요? 12월 31일에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이에요. 그러면 2000X1년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다음 얘기가 뭐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자, 서울상해가 2000X2년 두 번째 미션입니다. 21페이지에 2 해서 나왔습니다. 서울상해는 X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즉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영업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영업활동의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 보고 1년 지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만들죠? 즉,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상태에서 1년간의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를 가지고 저희한테 두 번째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만드는데 이 재무상태표는 2000X2년도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즉 변화를 반영한 재무상태표죠. 그러면 저희는 이 변화를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하는데 여러분 그 변화의 사건을 한번 간단하게 쭉 모니터링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을 외상으로 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여금과 이자를 받아요. 세 번째는 외상값을 갚고요. 자, 네 번째는 물건을 팝니다. 비싸게 팔겠죠. 다섯 번째는 급여를 지급하고, 여섯 번째는 차입금과 이자를 또 갚고, 또 상품을 일곱 번째 팔고 수수료 여덟 번째 받고 외상값 회수합니다. 마지막이 잡다한 비용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 10가지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풀이를 보면요. 첫 번째,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죠. 그래서 상품에 플러스 50 적혀 있어요. 또 부채 쪽에는 외상값에 플러스 50이 적혀 있죠. 자, 하나 더 볼게요. 대여금과 이자를 받았어요. 그럼 현금을 얼마를 받게 되나요? 원금은 20만 원이고 만 원 해서 21만 원을 받습니다. 즉 현금이, 해답을 직접 보셔도 좋습니다. 플러스 21 돼 있습니까? 하지만 대여금은 회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대여금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대여금은 마이너스 20. 그런데 이자는 뭐예요? 이자를 받았어요. 이자는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면 자본이 증가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은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해요. 기업이 돈을 벌면 그걸 수익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자,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상대방한테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았거든요. 돈을 번 것이에요. 이것을 자본의 증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급여를, 종업원을 고용해서 썼으니까 종업원 현금 4만 원 급여를 지급했어요. 자, 이때 현금은 보시면 마이너스 4만 원. 잘 돼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자본금이 마이너스 4만 원.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왼쪽과 오른쪽에 항상 같은 금액이 증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기록 방식을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자산이 있고요. 자산의 종류도 뭐 현금부터 시작해서 상품이 있고 단기 대여금이 있고 건물이 있고요. 이쪽에는 뭐 부채가 있는데 매입 채무가 있고 차입금이 있고, 이게 부채죠. 이쪽엔 자본이 있는데 자본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거 보면 상품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상품이 40만 원, 제가 이렇게 그냥 만 단위로 하겠습니다. 40인데 첫 번째 거래로 상품이 플러스 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매입 채무가 원래 10이 있었는데 요번에 플러스 50. 그러니까 여기가 딱 38선이에요. 자본은 60이죠. 자, 한번 쭉 적어 볼게요. 현금은 15, 40, 20,
건물 25. 자, 10, 30, 60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요 상태였는데 지금 첫 번째 거래가 이런 거고, 자, 두 번째 거래를 보면은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을 받았거든요. 현금이 21만 원이 증가해요. 근데 대여금은 마이너스 20, 그러면 만 원이 안 맞는데 그 만 원을 여기다가 플러스 만 원을 했죠. 자본에다가. 그래야 이쪽 편에 만 원 증가, 여기 만 원 증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뒤이어서 제가 그중에 설명드린 게 5번이죠. 5번에 보면 급여를 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그럼 자본에 가서 마이너스 4. 이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서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교재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여러분에게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복식부기를 지금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초회계에서 여러분에게 계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싶은데 기초회계를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뭘 준비했냐면 계정 기록에 대한 공부를 좀 저하고 해보자 하는 의미로 계정 기록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계정이라는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한 기초회계 강의 때 저희가 썼던 자료를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라고 하고요. 자산은 이쪽에 있었고 부채와 자본은 반대쪽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 현금이라는 계정이 있죠. 얘가 자산에 속하는 계정이에요. 그러면 현금은 무조건 증가를, 얘가 있는 쪽에 증가해요. 그럼 반대쪽은 자연스럽게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채, 예를 들어서 차입금이라고 해볼까요? 매입채무라고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매입채무는 부채잖아요. 부채는 모든 부채가 재무상태표의 대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변이 증가하고 반대쪽이 감소해요. 자본금이 있네요. 자본금이라는 게 자본이죠. 자본금은 자본인데, 그럼 자본금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가. 그러니까 이 계정이, 약속된 계정이 자산에 속하는 계정일 때는 차변의 증가를, 반대쪽 대변의 감소를. 이 계정이 부채나 자본에 속하는 계정이라면 자산 계정의 증감과 반대로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회계 등식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정반대의 기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밸런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처음 공부하셔서 밸런스의 논리를 이해하셨다면 대단히 회계학적 지식이 아주 센스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밸런스가 이해가 안 되신 분인 저하고 지금 21페이지 서울상해를 하면서 또 해볼 거고, 여기서도 좀 하나 더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하면요, 자산이 증가해요. 이렇게 현금이. 그리고 자본이 증가합니다. 즉 이게 밸런스예요.
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변에 100원을 적었잖아요. 그럼 대변에 이렇게 100원을 적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원리를 짠 거예요. 미리.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금액이 적히도록 계정에 적는 법칙을 미리 정한 겁니다. 현금을 출자했다. 현금이 기업에 들어오니까 현금이 증가할 거고, 그건 뭐야?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본금.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현금 50만 원이 줄어드니까 현금은 감소죠. 감소해요. 상품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역시 대차가 유지되죠. 끝으로 상품 30원을 60원에 판매하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판매한 60원만큼 현금이 들어오게 되겠고, 그걸 수익이라고 합니다. 상품 30원을 현금 60원에 판매했으니까 상품이 30원이 줄게 됐죠. 매출원가란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을 가지고, 이게 복식북의 기록이에요. 계정에 적었지 않습니까? 이 계정에 적은 걸 가지고 뭘 만듭니까? 자, 다음 얘기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재무제표는 계정 잔액으로 작성한다. 즉 계정 잔액은 지금 다 나왔어요. 현금, 상품, 매출, 매출원가. 그래서 그 다음 만들어진 게 자산, 현금, 상품, 부채 없고요.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저희는 아직 이익잉여금 단계를 안 가고, 손익계산서 이 단계도 못 갈 거예요. 다음 얘기로 갈 겁니다. 자, 이 기초회계 못 들으시는 분은 지금 기초회계 들으셔가지고 이 내용을 조금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여기서 이 매출은 수익입니다. 매출원가는 비용이고요. 그 단계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 내용을 기초회계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보충 설명해 드렸고요. 뭐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충분히 여러분과 할 수 있어요. 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데, 지금 계정을 제가 좀 적어 볼게요. 자, 저희는 X 1년 12월 31일은 결과적으로 X 2년 1월 1일이잖아요. 이건 똑같은 거죠. 이 날짜와 X 2년도 1월 1일은 1초 상관이에요. 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10개의 거래가 있어. 계정에 적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재무상태표는 뭘로 만들죠? 계정의 잔액으로 만듭니다. 근데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잘 들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X2년도 1월 1일에 계정의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X2년도 1월 1일에 계정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현금입니다. 현금은 X2년 1월 1일 현재 얼마였다? 15만 원이었습니다. 150만 원이 되죠? 이렇게 되면 15만 원이었습니다. 상품도 있었죠? 상품이 얼마냐 하는 건데, 상품은 제가 보니까 40만 원이 있었네요. 또 다른 게 뭐 없나요?
아, 있었죠. 또 뭐 있었는데, 네, 대여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단기 대여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20만 원이죠. 그리고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은 25만 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처럼 이렇게 지금 A4지 하나 꺼내서 적어 보시죠. 네, 따라서 적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채는 네, 매입 채무, 외상값이죠. 외상 매입금이라고 부르는 거. 저는 매입 채무로 하겠습니다. 매입 채무가 10만 원이 있었고요. 또 단기 차입금이 이 부채가 3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차차 할 얘기고, 여기 지금 이 회계에서는 자본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냥 60만 원의 자본금이라는 게 이 친구가 있네요. 이렇게 적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언제 X2년도 1월 1일에 장부에 스타트할 때 그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입니다. 즉 전년도의 그 금액이 당연도 처음 정년도 말의 금액이 당연도 첫 장부에 그대로 옮겨 적히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회계 시스템이 전산화되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10개의 기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뭐였습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삽니다. 그때 사실 때 그럼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상품이 증가할 수는 당연한 거죠. 상품에다 적어야 돼요. 그럼 상품에다가 상품이 증가했으니까 상품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50만 원을 사니까 상품 계정의 증가를 어디에 적는다? 네, 차변에 적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적었어요. 상품만 변하나요? 아니요.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요. 그 파트너가 매입 채무예요. 매입 채무 50만 원이 또 빚도 늘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적으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 대차에 항상 같은 금액이 적힌다. 네, 그걸 이해해 주세요. 확인해 볼까요? 상품의 왼쪽에 50을 적었고 매입 채무에 어디에? 오른쪽 대변에 50을 적어서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금액이 적혔습니다. 자, 두 번째 건 조금 더 어렵죠.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이 증가하네요. 얼마나? 현금의 증가는 현금의 어디에? 증가 쪽에 21만 원을 적어요. 네, 적었습니다. 21만 원. 그렇지만 대여금은 이제 받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겠죠? 그 대여금이 20만 원이 줄어들어요. 네, 20만 원이 줄어듭니다. 대여금이 20만 원이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이때 뭐가? 바로 10,000 원은 이자로 받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죠. 돈을 벌었다. 그러면 어디에 적으라고 그랬어요? 네, 자본에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차변에 21을 적고 대변에 21을 또 적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외상값 갚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빚 갚으려면 현금이 나갔습니다. 현금은 줄어들었는데 30만 원의 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증가는 이쪽이지만 감소는 이쪽에 적어야 되죠. 현금만 줄어들어요. 빚도 줄어들죠. 빚도 30만 원이 줄어들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눈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따라해 보세요. 제발 부탁해요. 회계는 머리와 손과 눈이 동시에 바빠요. 그러나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해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면 체합니다. 대신에 손을 자유롭게 하지 마시고 좀 써주세요. 자꾸 생각하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서 원리를 깨우치는 게 중요하죠. 다음 항목으로 가볼게요. 요 4번은 단순법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날 회계는 요거보다 좀 복잡합니다. 옛날 회계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옛날 회계 방식으로 할게요. 옛날 방식. 오늘날 회계 방식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상품 38만 원, 원가 30만 원 팔았어요. 현금 받았어요. 현금 얼마 받았어요? 38만 원 받았어요. 상품은 얼마짜리 나갔어요? 30만 원짜리 나갔어요. 자, 그러면 상품은 30만 원짜리 나갔지만 현금은 38만 원을 받았고요. 상품은 30만 원이 나갔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해가 보기 좋네요. 얼마 벌었어요? 38만 원 받았는데 30만 원짜리 8만 원 벌었어요. 여기다 적으시라고요. 돈 벌었네 8만 원. 어디다 적어? 자본에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 급여 줬어요. 아, 현금 마이너스 4만 원 나가요. 돈을 썼죠? 그럼 어디다 적으라고 했어요? 네, 자본에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본이 지금은 혼자 다 책임지고 있어요. 뭐를? 돈을 벌고 돈을 쓴 걸 다 자본에다가 적어가고 있습니다. 자본도 힘들겠죠? 나중에는 자본이 토해냅니다. 지금은 적으세요. 자본에다가. 자, 월급을 줬으니까 현금이 4만 원이 나가고 그만큼의 자본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차입금과 이자를 또 갚습니다. 그럼 현금을 16만 원을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차입금 15만 원이 줄어들고요. 빚 갚으면 줄죠? 안 맞아요. 금액이. 이자 줬어. 이자도 받을 때는 자본이 증가하지만 이자를 줄면 이렇게 자본이 줄어듭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계속 가보죠. 이번의 내용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아요. 근데 얼마치냐 그랬더니 이게 외상 매출 채권이거든요. 그 외상값 받을 걸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근데 60만 원이 생겨요. 60만 원. 뭐 외상으로 팔았다고 당연히 60만 원이 생기고요. 60만 원. 상품은 50만 원이 나갔어요. 얼마 벌었어요? 60 벌고 50 나갔다. 10만 원을 대변에 적는 거예요. 벌었잖아요. 10만 원. 상품 팔아서 10만 원을 벌었죠. 원시적 방법이라고 했어요. 무슨 방법? 원시적 방법. 아주 옛날 방법. 옛날 방법. 네, 옛날 방법으로 한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또 돈을 또 법니다. 수수료로 2만 원을 받았어요. 뭐 내가 내준 것도 없는데 2만 원을 현금이 증가했고 돈을 벌면 어디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예, 돈 벌었구나. 자본에 적는 거예요. 외상값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현금이 얼마나 받았냐 그랬더니 35만 원을 받았대요. 현금 35만 원이 증가해요. 외상값 35만 원은 사라지겠죠. 이제 마지막
현금 2만 원을 씁니다. 현금이 2만 원 줄어들고 이렇게 급여를 주거나 비용 쓰면 자본이 감소한다고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요 마지막 2만 원, 2만 원까지 해서 저희 힘들게 10개의 미션을 숫자는 안 쉬어봤는데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자, 모든 자산은 이런 식으로 적는다. 모든 부채는 자산과 반대로 적는다. 자본도 그럴 것이다. 부채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적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서 증감을 적는 거예요. 증감을 적었죠? 그럼 증감을 적어 다음에 그 계정의 왼쪽에 적힌 금액과 오른쪽에 적힌 금액이 같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이 다르죠. 여기 한번 볼게요. 이 계산법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T자가 왜 편하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 15만 원하고 35만 원 합하면 50만 원이죠. 15하고 35하고 합하면 50만 원이죠. 지금 여러분이 적었다고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만 원하고 35만 원 합하면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50만 원을 이렇게 지워요. 그럼 여기에 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죠. 34, 16 하면 50이잖아요. 양쪽을 지우고 여기 2만 원을 지워요. 그러면 대변에 있는 항목은 다 지워졌고 차변에 남아있는 친구는 21과 38이 남아서 59라는 게 등장이 되죠.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적은 걸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요번에 만드는 재무상태표는 계정 잔액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즉 자산. 근데 지금 현금은 지금 얼마예요? 59. 계산법 가르쳐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59만 원. 차변이 59만 원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재무상태표를 만드는데 이 재무상태표는 누구의 재무상태표였고 서울상의 거고요. 언제 거예요? 2000X2년도 12월 31일 거고 금액 단위는 원이에요. 자, 이 재무상태표에 이제 이렇게 반을 딱 갈랐을 때 자산이 이제 등장할 거 아닙니까? 자산이 등장하는데 현금이 얼마라고 등장할까요? 잔액. 즉 기록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현금이 59만 원이 있더라는 얘기죠. 상품은 얼마일까요? 50, 50 지우고 40, 30, 10만 원이네요. 그럼 상품이 10만 원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대여금은 없어졌어요. 건물은 지금 보니까 25만 원이 그대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이라는 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이 친구가 이쪽에 60인데요. 여기가 35예요. 그러니까 25만 원이구만요. 따라서 저희가 X2년도 12월 31일에 파악한 자산의 총계는 119입니다. 119만 원이에요. 네. 그럼 부채는 항목이 늘진 않았고요. 두 가지 항목의 부채가 있는데 외상매입금, 즉 매입 채무란 부채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 변했어요.
30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 60인데 이쪽이 얼마입니까? 30이니까 대변이 30만 원 크잖아요. 즉, 그 계정 잔액이 대변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단기 차입금은 15만 원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에 가서 보니까 자본금이 74만 원이더래요. 네, 74만 원. 여기도 만 원, 뭐 2만 원 이렇게 지우면 돼요. 만 원 지우고 2만 원, 2만 원 지우고 그럼 남는 게 4만 원, 14만 원, 18만 원인데 4만 원 빼면 14만 원, 74만 원이죠. 그래서 이쪽 합계도 확인해 보게요. 119만 원입니다. 양쪽이 지금 밸런스가 딱 맞았어요. 119만 원, 119만 원.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작성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서에 있는 그 내용으로 저희가 미션을 달성한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가 지금 이 칠판에 있는 재무상태표와 똑같습니다. 이 부분만 좀 다른데요. 그거는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그렇고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정확히 같은 거예요. 자, 책은 계정을 이용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계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칠판에 현금부터 상품, 대여금, 건물,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자본금 계정을 이용해서 저희가 10가지의 거래를 계정에 차분하게 적어봤고요. 제발 부탁이라고 해서 여러분 직접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계정의 차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가지고 지금 재무상태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복식부기의 첫 발을 디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재무상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적어서 이 대차의 차이를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 있구나를 깨우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업의 재무상태까지 해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연결된 강의로 뵙겠습니다.